지난 강의 때 우리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나눴죠. 오늘날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이 핵심적인 사상, 핵심적인 세계관이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거나 특별한 종교를 가진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고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고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중심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문화고 문명이다라는 거죠. 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은 사실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은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서 또는 열매로서 나타난 그런 세계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우리 계몽주의 세계관,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을 시작하게 만든 이 계몽주의 세계관,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세계관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그리고 우리 존 로크의 경험론, 경험주의를 거쳐서 이제 임마누엘 칸트를 통해 이제 계몽주의의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 철학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계몽주의 철학의 핵심은 이성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역사 발전의 동력이다. 인간의 이성을 중심에 두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었던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이제 계몽주의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인간의 이성이 모든 만물의 척도가 되어지는,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세계관으로의 회심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계몽주의 세계관이고, 이 계몽주의 세계관을 통해서 이제 세속적 인본주의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세계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두 번째, 이 계몽주의 세계관의 중요한 특징은 자연과 세계에 적용되어지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자연에 존재하는 또는 세상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하여 그 보편적인 원리를 인간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고 진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 이것이 계몽주의 세계관이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보편적 원리와 질서를 발견하여 그것을 과학에 적용하고 정치에 적용하고 또 사회에 적용하고 법에 적용하고 그렇게 인간의 문명에 적용함으로써 역사의 진보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바로 계몽주의 세계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그리고 존 로크의 경험주의를 통해 이제 계몽주의, 임마누엘 칸트를 통해 이제 계몽주의 철학이 이제 확립이 되어지는데, 이 계몽주의 철학이 이제 반동하여 나타난 교회 안의 현상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이 그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병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때 우리 누구죠? 토인비의 역사의 법칙, 도전과 응전의 법칙을 통해서 역사를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토대로 한 계몽주의 철학의 확립은 결국은 그것에 대한 응전으로 경건주의 운동을 태동시켜서 1차 영적 각성, 2차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하튼 간에 이 합리주의, 경험주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계몽주의 철학이 확립이 되고, 이 계몽주의 철학이 이제는 확립이 되면서 유럽이 계몽주의 사상으로 회심을 하게 되면서 인간의 이성 중심적인 그러한 종교로 완전히 유럽 전체가 회심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계몽주의 세계관을 토대로 한 혁명의 노력들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계몽주의 세계관을 토대로 한 사회 제도들을 수립하고 계몽주의 세계관을 토대로 한 문명들을 일으키는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혁명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세계관은 17세기, 18세기에 확립된 이 계몽주의 세계관은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서구 문화 안에서 국가적 혁명, 사회적 혁명, 정치적 혁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세계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말 그대로 관점이지만 이 무형의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유형의 문화와 문명들을 이룩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몽주의 세계관으로의 회심은 계몽주의 세계관을 토대로 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국가혁명, 문화혁명, 정치혁명, 사회혁명.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바로 이 계몽주의 세계관을 토대로 한 혁명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분은 계몽주의가 반드시 반기독교적인 것은 항상 아니었다. 계몽주의가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몽주의가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무조건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중세 초기하고 중세 후기에 복음과 당시 지배적이었던 헬레니즘 철학과의 융합, 혼합을 통해서 발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중세 초기에는 복음과 누구의 철학? 플라톤이죠. 그리고 그 플라톤과 복음의 혼합을 이룩한 신학자가 성 어거스틴이었고, 중세 후기에는 플라톤과 복음이 합쳐진 데다가 12세기 중반, 12세기 초부터 누구의 서적들이 발견됐다고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의 혼합이 중세 후기에 일어나게 되죠. 그 일을 이룩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혼합들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교회가 발전을 하고 신학이 발전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계몽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몽주의는 분명히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철학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언제나 항상 반드시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아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계몽주의와 복음도 적절하게 혼합이 되고 융합이 되면서 발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 믿음이 맹신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지적인 knowledge, 이성, 논리를 토대로 한 신앙을 토대로 오히려 더 건강하고 견고한 신학이 성립이 되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도구로, 수단으로 이 계몽주의 사상이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믿어라 할 수 없고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변호하고 또 변증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도구요, 수단이요, 무기로 쓰여진 것이 또 계몽주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 철학은 물론 인간 이성 중심적인 그런 어떤 반기독교적인 모습도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러나 동시에 매우 복음적인 계몽주의 형태도 띠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 사상이 특별히 1차, 2차 영적 각성 운동과 맞물리면서 복음적 계몽주의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복음적 계몽주의의 형태와 정반대로 세속적 계몽주의 형태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주의적 계몽주의와 세속적 인본주의, 순수 인간 이성적인 인간의 이성으로 초자연적인 세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없다. 아주 극단적인 세속적 인본주의적 계몽주의 형태. 이와 같은 두 종류의 형태로 계몽주의가 이제 녹아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적 계몽주의 사상이 사실은 결국은 이 미국 독립혁명의 사실은 사상적 토대를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속적 계몽주의 사상은 사실상 미국 독립혁명. 그래서 이 미국 독립혁명을 통해서 사실은 미국이 건국이 되고 그 미국의 건국의 토대가 되었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결국 대한민국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적 계몽주의가 미국 독립혁명, 미국 건국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이룩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으로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다라는 거. 그 극단에 있는 계몽주의 형태가 이제 세속적 계몽주의 형태인데, 이 세속적 계몽주의는, 이제 세속적 인본주의 계몽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토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속적 계몽주의 형태가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되고, 이 프랑스 혁명의 어떤 그 유산으로 나타난 게 볼셰비키 혁명이죠. 이게 똑같은 계몽주의지만 사실은 복음적인 계몽주의와 세속적 계몽주의가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혁명의 시대가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적 계몽주의는 워싱턴 DC를 본거지로 해서 전 세계에 확산이 되고, 세속적 계몽주의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실현되었고, 더 나아가 이것이 볼셰비키 혁명으로까지 나아가면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냉전 체제가 되는 거예요. 냉전 체제. 나중에 소련과 미국 사이에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에 이제 냉전 체제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과정에 일련의 혁명의 과정 가운데 결국은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이제 분단이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대한민국과 북조선의 전쟁으로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흐름이 결국 우리 한반도를 바라보게 되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통일은 세계 간의 전쟁이다. 이 통일 전쟁은 결국 세계 간의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마치 복음적 계몽주의, 그러니까 1차, 2차 영적 특별히 1차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 독립혁명, 미국 건국의 영적 사상적 토대를 이룩했던 것처럼, 이제 이 통일 한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부흥이 수반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통일 한국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대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인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통일 한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라는 저의 질문에 교회를 세워라라는 답변을 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를 저는 이 그림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영적 흐름 속에 통일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통일 전쟁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과 북한이 결국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냥 민족적으로 덮어놓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주의적 그와 같은 흐름 속에 다시 이 북한을 편입시키는 형태의 통일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대한민국 땅 안에 강력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만 한다. 마치 1차 영적 각성 운동과 같은. 그래서 이 계몽주의, 이 세속적 인본주의인 계몽주의가 특별히 1차 영적, 2차 영적 각성 운동을 거치면서 복음적 계몽주의 한축으로는 세속적 계몽주의, 그것이 각각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과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이 땅에서 펼쳐지는 세계 간의 전쟁 또는 문명의 충돌의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이 문명의 충돌의 본질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 자,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미국 건국 또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오늘의 주제는 이제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인데요. 이 계몽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의 극단적 형태가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인데, 그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 결국은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혁명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혁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산업혁명.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놀라운 과학의 발달이 일어나게 되고요. 과학의 발달이 일어나게 되면서 기계의 발달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빈부 차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노동자 계급의 어마어마한 고통, 아주 고통스러운 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에 어떻게 보면 대응하는 세계관으로 나타난 게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다. 일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18세기, 19세기 일어난 이제 산업혁명인데, 이 산업혁명의 출발점은 이제 보통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의 개량 및 대량 생산으로 말미암아 이제 산업혁명이 촉발됐다라고 봅니다. 이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어마어마한 농촌의 인구들이 다 도시로 몰리기 시작해요.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막 기계혁명, 과학혁명, 그래서 막 산업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공장이 있는 도시로 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산업화 때 지방에서 농사 짓던 젊은 분들이 다 도시로 몰려들어왔단 말이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도시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의 사람들이 인구들이 집중이 되고, 그리고 도시의 산업화가 강력하게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이 환경 오염들이 일어나게 되죠. 석탄이 타는 연기로 공기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매우 비위생적이고, 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 버렸으니까. 악취가 심해지고 주거 공간이 너무 협소해지고 닭장 같은 데서 막 살아야 되고 막 이런 환경의 어려움들, 환경의 오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인권 유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공장주들 또는 자본가들은 또는 이제 부르주아들은 노동자들에게 또는 이제 프롤레타리아들에게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동, 여성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진, 이건 뭐 20세기 초에 미국의 이제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런 어린 아이들도 다 공장에 투입이 돼가지고 노동력으로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이제 활용하게 되는 이런 인권 유린의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본가들은 계속해서 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게 되고, 반면에 이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에 너무나 과도한 이 노동에 시달리면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가난과 그런 억압 속에 시달리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죠. 이렇게는 못 살겠다. 특별히 이제 정부, 이제 정치가들은 당시 이 노동자들의 이 빈곤과 질병 이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당시 정치인들이 이제 자본가들의 많은 자본력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정치인들이 이 노동자들의 이 빈곤이나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불우한 상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건데, 이처럼 이제 막 파업을 하고 이제 막 시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노동자들과 특별히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노동자들의 불행의 근원이 사유재산에 있고, 또 너무 지나친 경쟁에 있고, 인간 안에 있는 탐욕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사회적 또는 이론적 노력들을 전개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전개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사회주의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자.
이 사회주의적 사고, 사회주의적 사상은요, 사실은 이 기원이 매우 오래된 사상입니다. 뭐 이것이 단순한 18세기, 19세기뿐이 아니라 아주 원시 시대에도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그것을 갖기 위한 것, 누가 더 많이 제한된 자원을 가질 것이냐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힘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어떤 그런 불공평함들을 사실은 원시 시대부터 다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사실 원시 시대부터 다 있었던 사상이에요. 재산의 사유화를 없애버리고 공동체의 재화를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 안에 있는 갈등들을, 사회 안에 있는 이런 갈등과 어떻게 보면 이 투쟁들을 해소시키자라고 하는 이런 사상 노력들은 원시 시대부터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 안에 있는 본성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제한된 음식을 가지고 막 싸우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딱 가져가지고 공평하게 분배를 해주잖아요. 싸우지 마 그러면서. 이건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본성이에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할 것이냐에 대한 이론적 노력들, 이런 것들은 사실 원시 시대부터 있었던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이 매우 오래되다. 그래서 원시 사회주의가 사실은 이 사회주의의 뿌리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사회주의라고 부를 때에는 그 원시 시대의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특별히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 불우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 불우한 환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노력을 하는 그와 같은 사상이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소셜리즘이다라는 거죠.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이제 사용했다라고 전해오는 분은 이제 영국의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로버트 오웬입니다. 이 로버트 오웬이 이제 영국의 사회주의 운동가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이제 주장을 하게 되냐면 협동마을을 만들자라는, 협동마을, 다 함께 일하고 다 함께 나눠 쓰는 협동마을을 건설하자라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협동조합 잡지 Cooperative Magazine이라는 것을 이제 발간하게 되고요. 여기서 협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자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1830년대 또는 19세기 초에 프랑스의 사회주의 이론가들입니다. 클로드 생시몽, 샤를 프리에, 이 사람들이 이제 19세기 초반에 이제 프랑스의 사회주의 이론가들, 사상가들인데, 클로드 생시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사회에서는 부분이 전체에 종속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사회에서는 부분이 전체에 종속되어야 하는데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불우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전체가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소수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그 소수의 부유함 때문에 다수가 불우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샤를 프리에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업주와 노동자들이 협동하는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되면 각종 재난들이 다 해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만 해도요, 이 클로드 생시몽이나 샤를 프리에 또는 오원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주와 노동자들의 협동하는 체제를 강조합니다. 투쟁이 아니라 협력 체제. 그러니까 되게 온건한 사회주의죠. 그러니까 기업주와 노동자의 협력을 통하여 지금 전체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불우한 상황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시몽이나 프리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적 대립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자본가를 계급, 노동자를 또 다른 계급으로 해서 이 계급적 충돌이 아니라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배려와 협력에 기반한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룩하자라는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폭력을 사용한 변혁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주장한 사회주의를 일컬어 이상향 사회주의라고 불러요. 유토피안 소셜리즘.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배려와 협력을 통한 이상적인 협동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을 이상향 사회주의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루이 블랑키라고 하는 이제 사상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루이 블랑키와 이 추종자들은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협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언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평등의 원리에 의해서 완전히 개조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어떤 배려와 협력에 의한 협력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 자체는 그냥 이상적이다. 유토피아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사회는 배려와 협력의 원리가 아니라 이제 평등의 원리로 개조가 되어버려야 되는데, 그 개조의 원리를 누구의 사상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냐면 18세기 말에 바베프라고 하는 혁명운동가의 사상을 계승하여 사회를 평등의 원리로 개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루이 블랑키고 그 추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프리에나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매우 급진적이고 매우 과격한 그런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 바베프는요, 우리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의 추종자였고요. 이 사람은 이제 평등인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유재산 철폐, 우리가 요새 흔히 이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운동가들로부터 듣는 사유재산 철폐, 경쟁 금지, 재화의 공유화,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평등인 선언, Manifesto of Equals라는 선언을 통해서 이제 주창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지 사유를 금지하고, 불로소득 금지하고, 부의 불평등 금지하고, 재화를 공유함으로써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를 개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바베프의 사상을 이 루이 블랑키가 계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바베프는 이 1796년 5월에 이제 쿠데타를 기도하는데 실패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를 위한 혁명이었지 평등까지는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진정한 평등을 위한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급진적인 그런 사회주의 운동가였죠. 바베프의 사상을 루이 블랑키가 이어받으면서 매우 급진적인 과격한 사회주의 사상을 주창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1840년까지는 사회주의가 단일한 개념으로 정의 내려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다양한 개념으로 이 사회주의가 또 이게 이제 정의가 내려져요. 어떤 사람은 국가자본주의, 어떤 사람은 협동적 공동체, 어떤 사람은 평등주의 국가, 어떤 사람은 인간의 해방, 어떤 사람은 혁명적 파괴와 유혈적 탄압, 아주 다양한 의미로 1840년까지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정의되어지는데, 다양한 사회주의적인 개념은 있었지만 공통적인 것은 자본주의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데서만큼은 동일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단어는 1830년대 프랑스 비밀혁명단체에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사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매우 혁명적인 경향이 강한 무리들을 일컬어 이제 공산주의자, 커뮤니스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요,
뭐 나중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엄밀하게는 다른 거예요. 엄밀하게는 다릅니다. 근데 당시 이 사회주의자들 가운데에서 아주 혁명적인 경향이 너무 강하고 과격하고, 특별히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관계를 배려와 협력이 아예 불가능한 계급 투쟁을 통해서 폭력을 사용하여 전복시켜야 하는, 프롤레타리아가 노동자 계급이 저 자본가 계급을 완전히 전복시켜야만 하는 어떤 그런 혁명적 경향이 강한 사회주의자들을 일컬어 온건한 사회주의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48년에 칼 막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공산주의자 선언,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영국의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로버트 오웬이나 프랑스의 프리에와 같은 온건한 사회주의자들과 구별짓기 위해서, 스스로를 구별짓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고, 바로 그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킨 공산주의 사상을 어떻게 보면 확립한 인물이 바로 여기 나오는 엥겔스와 막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인데요. 사실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막시즘이고요. 이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또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은요, 세 가지의, 물론 뭐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저의 이해로는 크게 세 가지 기둥을 토대로 했습니다. 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은 이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면 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사상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참고로 변증법적 유물론은요, 변증법과 유물론을 더해 놓은 거예요. 유물론적 사상에 변증법을 더한 것이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변증법적 유물론과 두 번째, 경제적 결정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유물론적 역사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변증법적 유물론, 경제적 결정론, 유물론적 역사관이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토대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 역사관은 본질적으로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진화론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세계관을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변증법과 유물론 세계관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유물론적 세계관이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유물론적 세계관에 대한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자, 유물론적 세계관이란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예요.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궁극적인 실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이다. 그리고 이 물질을 초월한 초물질적인, 자연세계를 초월한 초자연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철저한 물질주의적, 세속주의적, 자연주의적 세계관, 이것이 바로 유물론적 세계관이에요. 제가 윌버포스 아카데미 서두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자연주의 세계관인데 이것은 결국은 무신론적 세계관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유물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궁극적인 실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자연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만 존재한다는 것이 유물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질은 제1의 자연이다. 물질은 창조되지 않았고 생명이 자발적으로 수십억 년 전에 의식이 없는 무생물로부터 만들어졌으며
그로부터 마음, 생각, 의식이 결과적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이나 인간 안에 있는 생각이나 인간 안에 있는 의식조차 물질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그것이 뭐 무생물이든 무엇이든 물질이 모든 자연세계, 물질세계의 근원이다. 그리고 그 물질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화하여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인간 안에 있는 마음, 생각, 의식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진화의 산물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물론적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적 세계관,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 자연주의 세계관, 특별히 진화론적 세계관과도 동의하다. 그러니까 이 토대는요, 인본주의랑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여기다 이제 이렇게 또 주장하죠. 지식의 근원은 과학이다. 당연하죠. 모든 세상은 다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오직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한 과학을 통해서만 물질 세계에 대한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계몽주의 얘기했죠. 계몽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을 가지고 우주 보편적인 질서를 발견하여 인간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역사가 발전하는 동력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물질이 전부인데 그 물질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한 과학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유물론 사상은 초자연적인 사상에 대한 절대적인 부정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사상은 물질적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거나 그것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초자연적 세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물론적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어요. 이거는 마치 무신론적 그리스도인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막시스트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다. 왜?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이와 같은 철저한 유물론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것은 기독교 사상과는 타협이 불가능한,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색깔을 띠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적 사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변증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유물론인데 이 유물론적 사상에 헤겔의 변증법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어떻게 보면 다윈의 진화론적 유물론이죠. 그렇죠, 유물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다윈과 헤겔을 합친 거예요. 마르크스 사상은 다윈과 헤겔을 합쳐놓은 겁니다. 마르크스가. 그래서 이 헤겔의 철학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변증법이라는 게 이겁니다. 물질의 현 상태가 정이에요. 지금 현 상태. 스테터스 퀘어라고도 하죠. 지금의 현 상태가 정. 근데 이 지금의 현 상태에는 반드시 이것을 부정하는 반발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현 상태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반이라고 얘기해요. 반. 그러니까 물질의 현 상태는 그 현 상태에 대한 반발을 만나게 되고 필연적으로,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 물질의 현 상태와 물질의 현 상태에 대한 반발을 융합하여 합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정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증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물질의 현 상태가 있는데, 물질의 현 상태가 있어요. 지금의 현 상태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요. 그 반발을 만나면서 그것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형태가 일어나서 새로운 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정은 또 새로운 반발을 만나게 되고 그 새로운 반발과 또 융합하여 새로운 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합을 통하여 진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진보가. 이게 변증법적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유물론 사상이 진화잖아요. 진화. 물질이 진화된다. 물질이 진화된다. 물질이 진화되어서 이렇게 물질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의 의식이나 마음조차 이건 다 진화의 산물이다. 그럼 어떻게 진화가 이루어지는가? 또는 어떻게 진보가 이루어지는가? 이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윈은 그것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고요. 마르크스는 헤겔과 합치면서 그것을 사회학적인 진화로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래서 이 변증법적 유물론 안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투쟁이에요. 투쟁, 갈등. 필연적으로 우리는 정에 대하여 투쟁하고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새로운 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는 진보한다. 이게 바로 변증법적 유물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는 이 다윈의 진화론적 사상에 헤겔의 변증법을 혼합시킴으로써 다윈이 주창한 생물학적 진화론을 마르크스는 사회학적 진화론을 주창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마르크스의 사회학적 진화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투쟁이고 갈등이고 폭력이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킨다는 점. 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통해서 그와 같은 폭력, 투쟁, 갈등을 역사의 진보의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투쟁하고 갈등이고 폭력하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역사의 필연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경찰차 뒤집는 거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미국 대사관 담벼락 뛰어넘는 거 하나도 양심. 이것은 새로운 합을 이루기 위한 너무나 정당하고 아름다운 반동이고, 이와 같은 반동은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여기서 철면피입니다. 철면피. 이 윤리가 안 먹혀요.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하고 싸우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양심도 없고 뭐 윤리도 없고 우리는 윤리의 제약을 받잖아요. 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해도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수단에 있어서 윤리의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윤리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목표가 정당하면 어떤 수단도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윤리예요. 목표 자체가 윤리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좀 실질적인 사례들이 참 우리 주변 너무나 많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엥겔스는 이렇게 주장해요. 세계는 진부한 창조된 것들의 복합체로 여겨질 것이 아니라 진화론적 과정의 복합체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진보한다. 정반합의 과정을 통하여, 특별히 정반합의 과정의 핵심인 투쟁과 갈등을 통하여 끊임없는 진화론적 과정을 통과한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인류의 문명은 진화하고 진보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보라는 단어, 우리가 오늘 참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용어라는 게 정말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의 내리고 싶은 대로 정의를 내려버리기 때문에 단일화된 개념이 없어요. 진보 단일화된 개념이 없어요. 사회주의 단일화된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흔히 이야기하는 보수 진보, 거기서 말하는 진보는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냥 사회가 진보한다, 깨어 있다, 오픈되어 있다, 구태의한 관습, 구습을 철폐한다 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하니까 이 진보를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진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진화에,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변증법적 유물론 사상 안에 있는 진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개념이에요. 진화. 그리고 그와 같은 진화와 진보를 이루는, 사회학적 진화를 이루는 핵심적인 방법이 투쟁이고 갈등이고 무법이에요. 무법. 근데 이제 대중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진보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우리 성도들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나서 각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강의들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강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그 안에 들리기, 앞으로 저는 지금 제가 이거를 계속 힘이 들어도 막 준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걸 앞으로 우리 그 안에 들리기 아주 중요한 양육 코스로 다 넣을 거거든요. 다 넣어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안 그러면 분별도 못하고 이거 뭐 구별도 못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뭐 진보 그러면서 막 총대 메고 나가는 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진보를, 물론 제가 아까도 강조하지만 진보를 어떻게 정의 내릴 거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진정한 진보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진정한 진보는 뭐예요? 뭐 여러 가지로 이루고 또 진보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진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진화론적 과정으로 말미암는 진보를 이야기한다. 이 운동을 하는 핵심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변주법적 유물론은 마르크스가 헤겔하고 다윈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영원한 변화의 과정에 계속 개입되어 있다. 다윈은 그것을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마르크스는 그것을 이제 사회학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자연은 변증법의 증거다. 변증법의 증거다. 정반합을 통해서 이와 같이 진화되고 진보되어지는, 바로 이와 같은 진화론은 변증법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또 엥겔스의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자연은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래 한 알에서 태양에 이르기까지, 원생식물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세포죠. 원생식물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존재하게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는 지속적 상태에, 지속적 흐름에, 움직임과 변화에 그치지 않는 상태에 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아주 그냥 무생물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마음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진화해 온 것이다. 뭐의 과정을 통해서?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헤겔과 다윈을 합쳐놓은 것이고, 다윈은 생물학적 진화를 얘기했다면 마르크스는 사회학적 진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정은, 지금 현 상태는 자본가 계급, 자본주의 사회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 상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 상태는 반드시 이 현 상태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새로운 합을 창출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공산주의다. 자, 이게 변증법적 유물론이고, 이제 두 번째 경제결정론이에요. 경제결정론.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축, 기둥, 경제결정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경제체제다. 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체제입니다. 경제체제가 인간의 모든 문명을 형성하는 기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경제체제가 인간의 정신까지도 만들어낸다. 인간의 마음과 의식까지도 만들어낸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 유물론적, 변증법적 유물론을 통해서 사회가 진화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경제. 생산 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 계급과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으로 구성된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의 경제적 갈등과 투쟁이 역사상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결정하고 설명해 준다는 이론이에요. 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설명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His stor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 바로 이 땅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천지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역사적 이야기를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라고 보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다 결정하고 설명해 준다라고 믿죠.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요, 역사관이에요. 반면에 이 막시즘의 토대를 이루는 이 경제 결정론은 경제가 다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경제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인 이 부르주아 계급과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으로 구성된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의 경제적인 갈등과 투쟁이 역사상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형상들을 결정해주고 설명해준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마르크스는 어느 영역에 대입을 하여 적용을 하면 경제 영역에 대입을 합니다. 경제.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정은 자본주의, 생산 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 계급이고 스테터스코어, 지금 현 상태. 그리고 이와 같은 현 상태는 반드시 이 상태에 대한 반발을 통하여 더 온전한 합이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공산주의인데, 그 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계급이 바로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으로 구성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결하라. 그래서 지금 현 상태의 자본주의 계급을 철폐하여 합을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명에 동참하라, 단결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 결정론입니다. 경제 결정. 여기서 이제 제가 포스트 모던 때 좀 얘기하겠지만, 이 자본주의 계급, 이 자본주의 계급을 떠받치고 있는 여러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은요, 교회, 가정, 자본주의. 그렇죠? 그래서 이 막시즘 운동은 철저하게 반가정 운동합니다. 가족 해체.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막시 소위만 같은 진보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 동성애 찬성, 다 동성결혼 합법화, 다 가족 해체. 그 운동합니다. 당 강령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당 강령 안에.
뭐 여러분 관심 있어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우리나라 정당의 당 강령 한번 살펴보세요. 진보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가족 해체,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그리고 가정 해체, 그리고 두 번째 교회 해체.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입니다. 근데 대놓고 반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왜? 대한민국이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과 같이 대놓고 반기독교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반기독교적으로 나갑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교회가 완벽하지 않죠. 목사도 완벽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완벽하지 않음을 구실로 삼아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공격을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왜? 연약한 게 사실이거든.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격을 방어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그냥 그리스도인들 잡아가고 그냥 대놓고 그리스도인들 막 처형하고 북한처럼 대놓고 교회를 막 불태워버리면 동정표라도 얻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터툴리안이 얘기한 것처럼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그러면요 더 교회가 활활 강력해집니다. 더 깨어나고요. 근데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의 이 소위 말하는 진보주의자들 또는 이런 막시스트들은요 교회를 그렇게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반격을 당하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공격한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모습은 그냥 겸허하게 수용하고 우리가 정말 더 나은 교회로, 더 나은 목사로 또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채찍질해가며 깨어나며 우리가 정말 자신을 점검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그와 같은 연약함을 구실로 삼아서 교회를 치고 목사를 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치는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 언론사들도 있고 게다가 목사의 탈을 쓰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막시스트들도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목사가 교회 욕하니까 이건 어떻게 공격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교회를 허무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는 영적 전쟁의 한 양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 경제 결정론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사유재산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는 무조건 나쁜 경제 체제다. 근데 그게 정이다 지금 정.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노동자 계급들, 모든 농민들은 단결하여 투쟁하여 이 정을 전복함으로써 새로운 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공산주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막시스트들은요 단결을 잘합니다. 우리나라도요 단결 잘해요. 엄청 단결 잘합니다. 근데 그냥 이런 사상적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경제 결정론의 기본적인 전제는 자본주의는 착취 체제다. 이게 이제 풍자하는 그림이죠. 한 사람의 자본가가 다수의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배를 불리는 자본주의는 이런 착취의 체제다. 저는 여기서 잠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면요. 자본주의는 절대로 완벽한 체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본주의는 얼마든지 착취의 체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이게 정말 이 프리마켓 시장에 프리마켓에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더 많이 간섭하여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경제 체제가 안고 있는 이 착취의 위험성을 제어할 것이냐? 그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도 이 흐름이 있죠, 그렇죠? 정부의 간섭은 하여튼 최소화하여 시장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차피 다 조율이 되니까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한측에서는 아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국가가 깊이 개입하여 시장을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이제 밸런스 차원에서의 다양한 논의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점 믿는 사람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국가의 권력자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 타락한 인간을 이 자본주의 시장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타락한 인간이 개입하는 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간섭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의 간섭도 있어야 되지만 그 적절한 선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더 잘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국가의 간섭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국가의 간섭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맹점을 해소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럼 뭐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이 맹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느냐?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 기독교 정신이다라는 거죠. 기독교 정신. 그러니까 사실 이 자본주의는요, 기독교 사상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착취체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 인간의 타락함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기독교적 사상과 이게 접붙여지지 않으면 사실 자본주의는 사실은 이 착취체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가장 열매를 맺고 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교회가 강력해져야 된다. 교회가 강력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막시스트들은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체제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체제다. 보면 제임스 길러리라고 하는 당시 특별히 산업혁명 이후에 이 영국 사회 안에 이 정말 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산업과 사회의 발전도 이루어졌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로 말할 수 없는 이 노동자들의 고통과 불우한, 어떻게 보면 이 괴리, 빈익빈 부익부, 그렇죠? 그래서 누구예요? 그 장발장 쓴 사람 누구죠? 빅토르 위고가 그랬잖아요. 빅토르 위고가 그 부자들의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빅토르 위고. 그러니까 이게 당시 이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은 급격한 사회 발전으로 인해서 자본가들의 급격한 부축적, 그러나 이 정말 농촌에서 살던 노동자 계급들 도시로 유입이 되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삶의 환경.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만든 소설, 그 당시 썼던 소설들이나 또 어떤 상당히 그 사회를 풍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또 이제 풍자하는 만화, 이 제임스 길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18세기, 19세기 영국의 풍자 만화가입니다. 엄청 먹어가지고 그냥 살이 쪘잖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이 그 뮤지컬 배우인데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스위니 토드라고 하는 뮤지컬을 2번째 보고 왔어요. 스위니 토드. 이거는 뮤지컬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에요. 오페라의 투란도트 같은 아주 유명한 그런 뮤지컬인데, 이 스위니 토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스위니토드가 이발사예요. 이름이 이발사입니다. 이발사. 근데 이발사가 면도를 하다가 모든 그 면도를 하러 온 사람들의 수염과 동시에 목까지 잘라버려요. 수염 자르면서 목까지 잘라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계속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파이에 그러니까 만두 속으로 만든 만두 속 인육으로. 그게 뮤지컬이에요. 그러니까 풍자죠, 풍자. 당신들 그 부유한 상류층들이 우리들의 피값으로, 우리들의 생명값으로 당신들이 그렇게 배를 불리지 않는. 우리는 당신들 피값으로 우리 배 불린다. 이제 이런 어떤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런 어떤 풍자 섞인 그런 뮤지컬. 또 아마 영국 작품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어쨌든 간에 그렇던 거죠.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것도 풍자만한데 여기 보면 부자들 앉아가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서빙하는 사람들은 그냥 뼈가 앙상하게 말라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물론 저는 자본주의자고 반공산주의자고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노동운동이나 이런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반대를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이 맹점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인식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눈을 감아서는 또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갖고 있는 분명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소외된 이 소외 계층에 대한 마음과 눈은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교회가 져야 된다. 안 그러면 자꾸 국가가 지려고 그러잖아. 안 된다. 국가가 지면 안 된다. 물론 국가가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더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들을 우리 교회가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모을 필요도 있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 로컬 처치로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또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체제 안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로컬 처치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가이드를 우리가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의 좀 적극적인 사실은 또 아이디어도 좀 필요해요. 아이디어도 목사님 이런 부분에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런 부분에 저런 부분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어떤 형태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소외된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일례로 저는 한 가지 우리 교회에서 한 일 중에 하나 이제 우리 고아원에 있는 우리 아이들 드림빌의 우리 아이들을 함께 우리 주일학교 정말 작은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좀 확장시켜 나가고 좀 성장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본주의는 무질서한 체제다. 왜? 자유시장에 맡겨버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가격들이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이 정해지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어떤 그러한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질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풍자하는 그림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돈으로 말미암아 사회 자체가 이제 기울어져 버리는 거죠. 배 자체가.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사실 이 소수의 부자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다수들, 대중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닻이 소셜리즘이다. 소셜리즘.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 또는 사회주의자들은 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무질서한 체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연적으로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체제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 자본주의의 붕괴는 필연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필연적이다. 역사의 필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의 필연에 동참하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왜냐하면 바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버리는 자유시장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시장 체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얘기고 거짓된 이야기냐면 역사를 보면 되잖아요. 역사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역사 가운데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망한 나라가 어디예요?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가난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절대로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를 비교를 해봤을 때 항상 망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사회주의 국가였고요. 얼마나 허망한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진 하나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거야. 사회주의 국가에서는요 사람이 빵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빵이 사람을 기다려요. 아니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요 사람이 계란을 기다려야 돼요. 황성준 위원님처럼.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달걀이 사람을 기다린단 말이죠. 이건 필연적으로 망하는 거죠. 어느 역사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복지도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대중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가 복지국가라는 속임수입니다. 이거는 정말 대중을 우매하게 속이는 아주 나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다 펴주잖아요. 사회주의가 복지국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속이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가 더 복지를 잘하겠어요? 사회주의 국가가 복지를 더 잘하겠어요? 아니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나눠주지. 그 저는 우리 무상급식 논쟁할 때 전 정말 사람들이 그 무상급식 찬성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무지하구나 사람들이. 요새 최근에 나 자꾸 이러면 좀 곳간에 곡식을 다 갖다 줘야 곳간이 썩지 않는다라는 이런 무식한 말을 그럼 자기 지갑부터 좀 비우지. 지갑 썩게. 그 결국은 세금이야. 다 세금. 갑자기 혈압이 확 오는. 난 거기에 박수를 치는 사람들 때문에 전 더 혈압 올라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혈압 오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가르쳐줘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엥겔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라는 게 프리마켓, 무질서한 그런 시장, 자유시장 체제. 이와 같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은
인구 대다수를 프롤레타리아로 변모시키는 한편, 그러니까 지금 빈익빈 부익부를 통해서 이 사람 엥겔스의 주장이죠. 빈익빈 부익부를 통해서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자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세력을 양산한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그 자본주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생산해낸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체가 모순을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그래서 결국은 프롤레타리아가 정치적 권력을 손아귀에 넣으며 결국은 이 공산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즉 그것은 뭐예요? 생산의 수단.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생산의 수단, 정몽구 회장이 갖고 있는 생산의 수단, 아무개 회장이 갖고 있는 생산의 수단을 다 국가의 소유로 변화시켜서 나눠준다는 거죠. 지금 자본주의의 이 생산 양식은 그렇게 내면적으로 내부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 세계관은 변증법적 유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다음에 경제적 결정론의 토대를 두고 있고요. 이제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라 세상은 계속해서 진화를 하는데, 진보를 이루는데 정반합을 통하여, 이 정반합을 통하여 진화가 일어나는, 사회적 진화가 일어나고 진보가 이루어지는 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마르크스는 경제 영역에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경제 영역. 경제가 핵심이다는, 경제가 핵심. 그래서 경제적 결정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변증법적 유물론, 정반합의 이 프레임 안에 정은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반은 그것에 대한 반동한 프롤레타리아 계급, 그리고 혁명을 통하여,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합은 공산주의 사회, 그리고 아까 엥겔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양산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이와 같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내면적인 모순 때문에 필연적으로 망한다, 자본주의는.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유물론적 경제론이에요. 죄송해요, 역사적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주장하는 게 역사적 유물론이에요. 필연이다라는 거, 필연.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막시스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대한민국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 대한민국이요 공산주의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내면적인 모순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로 간다. 뭐의 과정을 통하여? 정반합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치열하게 펼쳐지는 이 투쟁, 갈등, 그와 같은 투쟁들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이 땅은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역사의 운명이다, 뭐 역사의 명령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역사가 명령한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이 변증법적 유물론과 경제적 결정론의 토대를 둔 역사관, 마르크스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미 정해진 경로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도 정당화되는 거예요. 어떤 수단도.
그래서 이 유물론적 역사관 또는 역사적 유물론에 따르면 이 사람들의 역사관은 이렇게 됩니다. 원시 시대의 원시 공산주의, 그렇죠? 원시 공산주의. 사회에서 정반 합의 과정을 통하여 그 다음 단계의 합이 노예 사회. 그러나 이 노예 사회가 새로운 합인 동시에 새로운 정이 되죠. 그리고 이 정반합의 또 다른 과정을 통하여 봉건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봉건 사회가 이제 또 새로운 정이 되어 이 봉건 사회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새로운 합이 도출되는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고, 이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반 자본주의 운동을 통하여 또는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 국가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사회주의는 결국에는 공산주의, 완전한 공산주의의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흐름이고 필연이다. 여러분,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되어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와 같은 역사의 완성을 우리는 필연으로 보잖아요. 그와 똑같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이 땅의 모든 경제적 수단을 소유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공산주의 세상을 만드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바로 그와 같은 공산주의, 그러니까 역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중도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중간 정도 지대.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하고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그러나 이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공산주의를 향해 나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공산주의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제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은 공산주의 혁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공산주의를 가기 위한 과도기에 불과합니다. 이 땅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그 다음 무조건 공산주의로 가는 수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은 겁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조금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 지금 오늘은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하여튼 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사회주의 혁명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회주의 혁명. 그 혁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실은 과거 80년대 운동권 사상에 완전히 지금 소위 말하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채로 학생 운동했던 사람이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이제 국회의원 배지 달고 판사 배지 달고 뭐 이런저런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는 거리낌 없이 사회주의 혁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막아야 된다. 근데 막아내기 전에 먼저 깨우는 일부터 해야 된다. 깨우는 일부터. 왜 이걸 막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적인 무장부터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본주의, 지금 우리는 여기 자본주의 사회죠. 우리 사회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 모순이 있죠. 그렇죠? 자본주의 자체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모순들이 있고. 근데 그것들이 지금 그 모순 때문에 이제 모든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반동을 만납니다. 사회주의 운동가들, 사회주의 세력의 반동을,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근데 트럼프가 그걸 정확하게 선을 그었죠. Socialist country, United States will never be a socialist country.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회주의의 반동, 사회주의의 이 반발이
전 지구적으로 매우 강력한 상황 속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중 전쟁을 이해해야 된다. 미중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제 전쟁을 일으켰고, 사실 이 경제 전쟁의 핵심은 문명 전쟁이고, 지금 이 홍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총을 쏘대요. 그냥 시위하는 사람을. 그게 중국이에요. 그게 중국. 홍콩에서요. 최근에 그 중학생 아이인데, 중학생 아이인가? 이 홍콩 이제 시위 참여했다가 알몸 상태로 익사된 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의 죽음에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나섰다가 이 엄마도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홍콩이 지금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 홍콩.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맞물려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자칫 잘못하면 정말 사회주의를 통해서 공산주의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적화 통일로도 의미합니다. 적화 통일. 그렇게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 선상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위기이자 그러나 동시에 기회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오늘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강의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